인간은 무엇을 기초로 생각을 하느냐? 자, 메타인지라고 하는 편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도구로 삼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간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은 뭐냐라는 질문에 서울.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아세요? 몰라요. 왜 머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과테말라가 안 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친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친하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에 친해지는 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오래 봤고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무엇을 많이 봤고 오래 봤을 때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친숙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알고 있구나, 난 이걸 잘 파악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런 달콤한 만족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 친숙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의 함정을 깊게 파놔서 생각을 멀리 못 가게 만들어 놓는 그런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단내리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인간은 아주 잠깐만 무엇에 친해져도 그것으로부터 거의 못 벗어나거나 도망을 못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영어 다시죠. 앵커입니다. 그럼 다들 딱 내린다? 앵커링이죠. 심리학사에서도 유명한 용어입니다. 임의의 숫자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한테 사실 말도 안 되는데도 더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터키의 인구는 3천만 명보다 많거나 적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터키 인구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학생들이요. 5천만이요. 7천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옆에서 이럽니다. 아이, 그렇게까지 많아? 한 4천만, 5천만으로 가보지. 그런가? 대략 5천만 정도에서 답이 나옵니다. 추정이 나온다는 거죠. 응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엔 다른 반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터키의 인구는 7억 명보다 많거나 적어. 7억 명보다 많거나 적어.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얼마나 되겠니? 라고 하면 학생들이 막 3억, 4억이 막 나옵니다. 어떤 학생이 1억 5천이라 그러잖아요. 야, 1억 5천보다 더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답이 1억 8천에서 2억 명 가까이 돼요. 터키의 인구는 3천만 명보다 많거나 적다라고 그냥 임의의 숫자 3천만을 주면 그 3천만으로부터 못 벗어나서 5천만 명 이상 추정하는 학생도 거의 안 나오는데 터키의 인구는 7억보다 많거나 적다라고 해서 또 다른 숫자, 임의의 숫자 7억을 주면 막 2억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임의의 숫자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임의라는 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임의의 숫자만 딱 상대방한테 줘도요. 상대방이 그 숫자로부터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왜? 거기에 그 몇 초 동안 이미 3천만이든 7억이든 친숙해졌거든요. 그래서요.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할 때 협상의 달인들은 가끔 약간의 무례함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황당한 숫자들을 문득문득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너무 강조점을 주면 오히려 무례하게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로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 인수를 하러 간 팀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이 대략 한 200억 원 정도면 인수가 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업을 매각하려는 쪽에선 그 200억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인수하러 간 쪽은 200억보다 더 적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 기업을 인수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요, 저는 어느 쪽의 편도 아니었고 그냥 그 자리에 약간의 진행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한 약간의 조언자의 입장으로 그곳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기업 어느 쪽에서도 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하는 구경꾼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된 그 수준의 입장이었는데 인수하러 간 분이요. 서로 인사를 하고 갑자기 너무 우리 긴장된 모습으로
아무리 거래라고 하지만 대화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저희가 인수하러 왔다고 그렇게 물건값 확 기업의 인수가격을 그렇게 확 깎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마하니 무슨 30억에 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겠죠. 저희도 그렇게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방금 전에 그 인수하러 온 분의 책임자가 인솔자가 30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를 썼어요. 저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그 30억은 우리는 30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지한 얘기였다면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상대방이 아마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농담으로 아유 저희가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마 아니 무슨 뭐 30억의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러 올 사람들이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화를 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30억이요 정말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은 대략 160억 원 정도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 30억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임의의 숫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살짝 친숙해지는 것만으로도 많이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야, 좀 멀리 내다봐 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단내리기 효과. 그렇다면 많이 가기 위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기 위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브레인스토밍 회의죠. 많이 하시죠. 정말 많은 곳에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합니다. 왜? 너무 기존의 아이디어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려우니까요.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1940년대 미국 광고계에 종사하던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지?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해서 고안하는 회의 방식입니다. 자, 그 방식은요.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 얘기나 하게 만들기 위해선 그거 왜 하는 거야? 근데 뭔데? 그러면 안 되지. 더 똑바로 얘기해봐. 이런 비판이나 아니면 평가를 하는 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만병통치약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해도 안 되냐고, 왜 안 나오냐고 저한테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십니다. 더 심한 건요. 브레인스토밍 회의죠. 회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거예요. 더 난감한 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다수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수의 아이디어가 심지어 그냥 다른 방에서 나도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볼게. 난 브레인스토밍 회의 안 하고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한 결과보다 이렇게 혼자 있던 사람이 가져온 아이디어가 훨씬 더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절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자, 이게 왜 안 될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은 브레인스토밍 자체는 죄가 없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러시거든요. 브레인스토밍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기법은. 효과가 없는 기법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브레인스토밍 자체는 무죄예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 앞과 뒤가 죄가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의 전에 어떤 것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 때문에 정작 지금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안 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 자체가 힘든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왜 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걸 하는 거죠. 좀 더 멀리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런 A라는 형식에만 몸에 붙잡혀 있지? 좀 더 다양한 형식을 가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A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B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왜? K까지 못 가고 심지어 P, Q, X까지 못 가냐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실제로. 몸 자체가. 수많은 발견들이나 위대한 발명들이요. 실험실에서 결과가 나왔지 그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야, 새로운 걸 발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무리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몰두해도 안 나오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람 좀 쐬자 라고 하면서
마차에 올라설 때, 혹은 그 마차를 다 타고 난 다음에 여행길에서 물끄러미 꽃을 바라볼 때, 혹은 심지어 목욕을 할 때, 뭡니까? 에디슨이, 아르키메데스가 다 그런 곳에서 새로운 구상을 했죠. 멀리 가는 생각은요, 실제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서 약간이라도 실제로 멀리 갔을 때 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신체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로부터 멀어지려면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내 두 다리든 뭐든 사용해서 실제로도 몸도 멀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건 물리적 이동을 필요로 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한번 볼까요? 양초를 벽에 고정하셔야 돼요. 그 대신 촛농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초를 벽에 고정하라고 하죠. 촛농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앞정을 초를 벽에다 딱 대놓고 어떻게든 앞정으로 박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안 되죠. 왜? 앞정이 짧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요,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초 밑에 있는 데를 쭉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붙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저 벽에 붙여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죠. 아, 학생들이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뭐 10분을 줘도 안 되고 20분을 줘도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기 위해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앞정을 덜어내죠. 그리고 그 앞정 몇 개로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초를 세워놓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절대로 못 갈까요? 바로 앞정을 덜어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양초를 벽에 고정하고 촛농이 떨어지면 안 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이용하라는 데는데 이 앞정을 쭉 테이블 위에 쭉 쏟아내고 앞정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지를 못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상태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상태를 놓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다 해결합니다. 왜? 이 상태에는 앞정이 상자 밖에 있거든요. 상자 밖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보다가 그래? 그러면 상자를 벽에 고정하자라는 생각으로 금방 간다는 거예요. 이 약간의 차이, 즉 앞정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그리고 앞정이 통 바깥에 있는 이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재미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왜 해결합니까? 바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앞정이 상자 안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이 문제 잘 해결하면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인센티브를 세게 매길수록, 강하게 인센티브를 걸수록 더 못해요. 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자 바깥으로 앞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정관념이 이미 해결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제시되면 오히려 이때는 더 잘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절묘한 얘기가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일에 매진을 해야 되죠.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단계에서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센티브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돈. 아이고, 해야 돼서 더 해결해서 좀 더 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오히려 목적의식이 강해지면서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걸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초반부에 아주 고정관념이 절묘하게 한번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뭡니까? 이제 매진해야죠. 그 다음에 박아 넣어야 되죠. 그리고 한번 올려봐야죠. 이렇게 고정관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일에 매진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럴 때는 뭡니까? 인센티브가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건 뭔가요? 창의적이 된다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인센티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오, 정말 이렇게 벗어나니까 오히려 되겠네 라고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매진하고 그리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점점 더 완성하고 그리고 실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인센티브가 더욱 강한 효과, 이제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못 가져온다고 가져오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센티브만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안 나오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우연하게라도 나온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제 나왔으니까 이건 열심히 해. 이건 인센티브 없어. 벌써 나왔으니까. 이러면 사람들은 조직에서 누구도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최악의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봤던 문제를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친숙함의 함정에 빠진 거죠. 예전에 한번 봤던 웨이슨 셀렉션 태스크죠. 웨이슨의 선택과제. A3, J4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다면 뒷면에는 홀수가 있다. 자, 두 장을 넘겨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잘 못 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잘했었죠. 보셨던 것처럼 맥주를 마시고 있다면 반드시 20살 이상이어야 된다. 가게에 지금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을 확인해 보면 이 술집이 과연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친숙하잖아요.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친숙하니까 에이, 저 술 마시는 친구 몇 살인지 알아봐야 되죠. 이 친구 19살이니까 술 마시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되죠. 금방 문제를 풉니다. 친숙함이 주는 이점은 지식의 빠른 인출입니다. 즉 창의성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전에 봤던 것도 있죠. 친숙하니까 오히려 뭡니까? 오답에 더 빨리 나오기도 하잖아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은데도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오답에 들어가죠. 왜? 나한테 친숙한 단어가 더 T가 많거든요. 테이블, 태스크, 그렇죠? 수많은, 티켓. 그런데 K가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단어, K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단어, K가 세 번째 자리에 오는 정렬 방식은 없죠. 하지만 나한테 친숙한 사전의 정렬 방식은 어떤 글자로 시작하느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친숙하니까 오히려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답으로 생각하는 함정, 즉 고정관념의 함정이 되죠. 이건 머리 좋은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임스 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터프스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터프스가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학교지만 미국의 터프스 대학은요, 굉장히 부잣집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물론 불행히 옆에 하버드와 MIT가 있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문가 자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워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터프스란 대학에서요, 학생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너희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그려봐라. 이른바 웨이리언이죠. 그런데 다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뭐 그냥 오리죠. 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앞에는 너구리고 뒤에는 쥐고 다 있는 것들을 조금 조합시키는 정도 수준인데 봐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대학이라서 그런가? 라고 해서 이 제임스 워드가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인 제가 공부했던 텍사스 오스틴에서 좀 떨어져 있는 텍사스 A&M이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명문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텍사스 A&M이라는 대학에 가서 또 수백 명의 학생들한테, 훨씬 더 다양한 학생들한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그려봐라 라고 합니다. 더 큰 좌절에 빠지죠. 제임스 워드가.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을. 예. 뭐 이건 황금박쥐인가요? 이건 뭐 돼지죠, 위에는. 밑에는 악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 제임스 워드가 이게 어떤 학생들도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네.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그리랬더니 이거밖에 못 그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마침 몇 살 안 된 저희 집 첫째 딸 시원이라는 아이한테, 그때가 5살도 안 됐을 때인데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그려봐라 라고 하니까 최소한 눈이라도 3개 만들더라고요. 머리라도 2개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제 딸 김시환 양의 2009년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을 모두, 이 양쪽의 그림을 모두 창의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창의성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미술의 기교나 아니면 미술의 테크닉을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봤더니 이 점수가 더 높아요. 제 딸아이 점수가. 근데 재밌는 건 제 딸이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되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친숙해집니다. 친숙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익숙하게 자라겠죠. 그럴수록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작품들이나 위대한 행위들은요, 다 기존 관점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고착으로부터 탈피된 거죠. 자, 마이클 조던, 인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그리고 위대한 농구 선수였죠. 이 마이클 조던은요, 모든 슛은 수비 선수를 제치고 페이크 동작으로 슛을 하는 거다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수비수를 달고 같이 슛 쏜다. 다만 내가 뒤로 가면 된다. 페이드어웨이 슛으로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플레이어가 되죠. 196cm에 불과한 NBA에서 196cm라는 건요, 그냥 단신이란 뜻입니다. 그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죠. 이 작품은 왜, 이 건물은 왜 위대한 건축물이 됐을까요? 건물은 네모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하나로부터 단순히 가볍게 벗어난 겁니다. 자, 현재 아티피셜 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분은 지금 등산하고 계시죠. 등산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은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은 등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눈을 보완하거나 이분들의 눈을 혹은 안구 이식을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기술은 절묘한, 사소해 보이지만 절묘한 고착으로부터의 탈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리로 보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본다고 했지만 이 팀은 귀로 본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안 돼?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이 안경 앞에 카메라가. 그리고 이 카메라는 보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소리로 바꿔줍니다. 검은색 동그라미는 잉, 하얀색 동그라미는 잉, 그러면 잉은 동그라미는 뜻이고요. 잉과 잉, 이거는 목소리가 톤이 다른 거죠. 음색이 다른 거예요. 음색으로 색깔을, 그리고 음의 높낮이로 크기를, 그 다음에 음의 크기로 거리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매치시켜 보니까 놀랍게도 약간의 훈련만으로도 보고 있는 장면을 소리로 바꾸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완벽한 시각장애인 분들이 등산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눈은 앞에만 있지 눈은 뒤에 달려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서 오는 것도 잘 보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뒤에도 눈이 달렸나 보다. 어떻게 뒤에서 왔는데 이거 금방 알아차리냐. 그런데 카메라는 뒤에도 얼마든지 달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제 뒤에도 붙이고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인데 오히려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귀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소한 이 탈피 하나가 엄청난 기술의 개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를 떠나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런 탈피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훨씬 더,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빨리 올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M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거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저는 MIT라는 대학에 방문해서 그곳에 기념품 파는 곳에서 이 티셔츠를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은 2개죠. MIT와 그 MIT의 라이벌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즉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입니다. 이른바 칼텍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에게 MIT와 칼텍은 미국의 양대 공대예요. 자, 그런데 MIT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왜 많이 알려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버드처럼 오래된 대학이니까. 근데 칼텍은 지금은 뭐 미국 사람들한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학이지만 칼텍은 지금도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왜? 역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짧은 거죠.
자,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벌써 20년대, 20년, 30년 전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이 칼텍이란 대학은요. 칼텍이란 대학은 어떻게든 MIT를 이겨보고 싶은데 더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도가 너무. 그래서 아무리 TV 광고를 쏟아붓고 지면 매체에다가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소식을 알려도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MIT를 넘는 인지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작지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러니까 칼텍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들 모든 교직원들은 MIT가 너무너무 밉겠죠. 그런데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칼텍에 입학한 신입생 하나가 이렇게 MIT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나타난 겁니다. 야, 이거 붉은 악마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울트라 니폰 티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모든 선배들이 이 학생, 신입생, 이 어리버리하게 생긴 신입생을 앉혀 세우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말이 돼? 다른 티셔츠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우리 칼텍 캠퍼스에 MIT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거야? 너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너 맞기 싫으면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기숙사 가서.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이요. 그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비난을 받던 그 가운데 그 학생이요. 싹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돌아서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칼텍 학생들이 다 쓰러지면서 웃었어요. 왜? 뒤에 이 학생이 씩 웃으면서 뒤를 돌아섰는데 뒤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Because not everyone can go to Caltech. 누구나 다 칼텍을 갈 수는 없으니 그러니 나는 결국 못해서 MIT. 이 티셔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MIT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MIT보다 더 우수한 연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던 인지도의 이 칼텍이 어느 날 이 티셔츠, 신입생의 그 티셔츠 하나로 삽시간에 미국에 퍼집니다. 이 유머가. 그리고 아류작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미시간, because not everyone can go to Ohio State 대학. 이렇게 같은 비슷한 라이벌 대학에 이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뉴욕 양키스, because not everyone can become a fan of New York Mets. 심지어 주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조지와 그 다음에 알라바마에도 인용이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인용이 됩니다. 정말 수많은 곳에서 이것의 아류작이 퍼지면서 미국인들이 야 정말 재밌다. 야 이거 누가 처음에 생각해낸 거야? 걔 진짜 재밌는 애다. 칼텍에 있던 어떤 1학년 애가 이거 처음에 했대. 야 칼텍? 야 걔네들 되게 재밌고 똑똑한 애들이구나. 사실은 그 전까지 칼텍은요. 아주 그냥 공과적인 기술, 공대 전형적인 공과대학의 남학생들만 있는 대학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자, 이런 아주 절묘한 유머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똑똑한 여학생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텍은 하버드에 비해서 훨씬 더 위트 있고 재미있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1,000만 불, 1억 불을 주고도 가질 수 없었던 재밌는 평판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런 모든 고철의 탈피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약간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약간 벗어남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약간 벗어나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요. 체육관, 공사 현장, 그리고 실험실, 캠퍼스가 아닌 다른 곳을 활보하다가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세요? 혹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세요?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세요? 그러면 벗어나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두 다리로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조금만 벗어나시면 그리고 그곳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언가 재밌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무언가 색다른 경험을 하시면서 인간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소풍을 가서 도시락 뚜껑을 열 때, 그리고 마차에 올라설 때, 아니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할 때, 이 모든 경우가 바로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친숙함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시려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이 장소를,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마 본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리더분들, 모든 분들의 소망이자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뛰어나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나 권력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세습의 시대였죠. 꽤 최근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세습의 시대였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귀족이나 양반의 신분을 물려줬었죠. 그래서 그 왕조나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는 그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왕조의 수백 년 동안은 계속해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날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역사도요. 그때를 살아갔던 훨씬 더 높은 비율, 99%의 평민이나 아니면 평민에 준하는 중인들의 삶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은 다 양반이나 귀족이었잖아요. 물론 가끔 양반이 귀나 귀족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일을 해낸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그 위치로부터 벗어나 양반이나 귀족의 위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에 남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역사 속의 인물들은 주어진 사람들, 그 신분이 이미 보장되었거나 주어진 사람들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혹은 내 조부모가 나한테 뭘 물려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입니다. 물론 돈은 어느 정도 물려줄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능력을 물려주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부모가 리더였기 때문에 나도 리더다? 아니죠. 그리고 내 부모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닙니다. 왜? 예전에는 부모가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 부모만이 중세나 근대사회까지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세 혹은 심지어 근대까지 유럽에서 우리가 명문이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소르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이런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불과 500년 전인 1500년대까지만 해도 장서수가 10,000권이 안 됐습니다. 3,000권에서 4,000권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오늘부터 10년 동안 우리 솔본느 대학에 있는 책 다 읽어야 돼. 다 읽을 거야. 라고 하면 뭡니까? 그 3,000권 독하게 10년 동안 읽으면 됩니다. 1년에 300권만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족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귀족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선택이지만 나머지 99%의 사람들에겐 언감생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으니 지혜가 될 수가 없죠. 지식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들어가실 수 있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소정의 절차를 밟으셔서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서 안 읽으실 뿐. 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지식을 머릿속에 누구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젠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능하죠. 아무리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를 집안에만 있게 강요를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은 더 남아서 내가 독하게 먹으면 진짜 이 지구상에 특히 한국에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는 이 수많은 책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전의 지혜를 형성하던 방법과 지금 우리가 지혜로 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들은 훌륭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들, 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면요, 오히려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적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재밌죠? 오히려 기존의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답습하지 않아야 될 때는 역사를 안 배우려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역사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시대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역사에 탐닉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AI죠. 인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든 AI는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체스도 이기지 못하고 바둑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독특성을 찾지 않고 저 기계처럼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기계는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이 점을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는 우리보다 계산을 잘하고 컴퓨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예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시나요? 네, 1초밖에 안 걸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시나요? 몰라요 라고 대답을 1초 만에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다는 판단도 이렇게 빨리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숙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친하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는 안 친하죠. 자, 그런데요. 친하기만 하고 모를 때가 있죠. 익숙한데 아는 거 없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바보스러울 때가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 생각을 보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인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보는 생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요, 기계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바로 보는 건 친숙함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딱 들어옵니다. 이건 친해. 알아. 아는 쪽으로 분류하죠. 그러니까 대답하고 뭔가 하려 해봐.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를 맞습니까? 안 친하구나. 못해. 하지마. 찾을 필요도 없어. 머리를 찾아봐야 그 대답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머리는 다 찾는데 100년이 걸릴지 200년은 걸릴지 몰라. 왜? 뇌는 너무 무한한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대답해. 그러면서 다음 행동을 하겠죠. 그럼 찾아볼까? 네이버에서 찾아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새로 배울까? 재밌죠?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친하니까 알아! 라고 하면서 바로 서울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볼까? 찾아볼까? 배워볼까? 행동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인지는 뭘까요? IQ, 대표적인 인지죠.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얼마나 잘 외우느냐, 얼마나 빨리 프로세스하느냐, 얼마나 계산을 잘하느냐. 대부분 IQ는 인지입니다. 그러면 메타인지는 뭘까요?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메타인지는 내 IQ를 보는 눈이죠. 내 생각을, 기억력을 보는 눈이죠. 그리고 내 계산 능력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인지는 이미 컴퓨터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뛰어난 사람은 인지보다 메타인지가 좋습니다. 180에 해당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사실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2010년에 제가 EBS를 통해 보여드렸던 그때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됐던 대한민국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일단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야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렇다고 단순히 학부모 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인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아이들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2010년에 상위 0.1%의 비밀, 바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62만 5천 명 중에 전국 80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선발을 한 겁니다. 전국 800등. 어마어마한 등수죠. 사실 저도 전국 800등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던 1980년대 후반에는요. 수험생이 지금 그때는 62만 5천 명. 지금 더 줄었죠. 10년이 지난 지금은 3, 40만 명대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전국 800등? 아이고 근처도 아니죠. 8,000등 안에 한 번 딱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죠.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전국의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가 2,400개예요. 그런데
전국 800등 안에 들어가?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무조건 하는 애들이고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한 3개까지 더 합쳐서, 즉 4개국이 합쳐 1등하는, 3, 4개국이 합쳐 1등하는 엄청난 아이들입니다.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이걸 안 보고 버틸 학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봤고요. 지금도 EBS 다큐 프라임 역사상 회자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날 바로 거리에 나왔는데 제 아내랑 같이 거리를 나와서 쇼핑을 하러 백화점을 갔는데 정말 한 3분의 1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게 내가 무슨 국민 스타가 됐나? 야, 난 탤런트인가? 막 이러면서 제 아내도 그때 굉장히 얼떨떨해했던, 우리 남편을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되게 얼떨떨하고 당황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가끔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2010년 연말에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12월 말에 방송된 거죠. 물론 EBS에서는 6개월 전부터 이걸 광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 후에 0.1%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전국 800등의 비밀을. 그런데 제작진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게 한 달 전입니다. 그 제작진들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제작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당황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김 교수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담당 제작진들이 이럽니다. 저희들이 이 0.1%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이 뭐가 다른가를 정말 많이 조사해 봤는데 차이가 아무데도 안 납니다. IQ도 차이 안 나고요. 성격도 차이 안 나고요. 부모 학력도 차이 안 나고요. 부모 소득도 차이 안 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러게요.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참 어떻게 그 생각을 바로 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조금 칭찬을 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그 생각을 바로 실험으로 같이 찍을 생각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 정말 그 제작진에게도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사실 그때 굉장히 엉뚱한 실험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론 심리학자에게는 엉뚱한 제안이 아니지만 제작진에게는 굉장히 엉뚱한 생뚱맞은 실험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난 생각을 알아보나요?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때 그 제작진은 정말 보통 제작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실험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실험은 뭐냐? 기억력 실험이 아니라 자기 기억력을 보는 눈 메타인지 실험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0.1% 아이들 중에 일부 한 15명 정도를 모았어요. 물론 방송에는 더 적은 학생들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비주얼적인 측면 때문에 좀 더 적은 학생들이 나갔는데요. 0.1% 아이들 15명을 부릅니다. 이 그룹에서.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 15명을 불렀죠. 자, 그러면 이 양쪽의 학생들에게 제가 단어를 20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기억력 테스트는 이전에 다 했었죠.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할까요? 메타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양쪽 모두에게 20개의 단어를 보여주는데요. 20개의 단어를 보고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정말 많이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11개를 기억해내는 4개만큼 덜 기억한 거죠. 자, 근데 양쪽 모두에게 20개 단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기억해서 쓰게 하죠. 그게 기억력 검사죠. 근데 저는 자기가 본 걸 기억해내서 쓰려고 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2초짜리 질문을 줍니다. 바로 이 메타인지를 보기 위해서죠. 너 몇 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20개 단어를 보고요. 저는 18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한 아이가 15개를 기억해내면 얘는 정말 많이 기억한 겁니다. 15개는 엄청난 수준, 기억력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예측과 실제 기억한 것 사이에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왜? 나는 18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11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1개를 기억합니다. 그럼 얘는 아까 그 15개 기억해낸 아이보다 기억한 개수는 4개가 떨어지죠. 하지만 아까 그 첫 번째 아이는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3개 생겼지만 얘는 11개 예측하고 11개를 기억한 거니까 4개 덜 기억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기억한 것 사이의 편차는 제로죠. 0입니다. 그런데요. 제 앞에 데려온 0.1% 아이들은 이 편차가 다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과 기억한 개수는 똑같은데 평균 점수는 이 편차가 다 0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범한 아이들은요.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네. 실제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제가 단어를 20개를 보여줬는데 저는 43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기억한 개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억을 보는 눈, 즉 메타인지는 뛰어난 애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0.1%일 때 그게 뛰어나던 거예요. 메타인지가.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과 저희는 이 드디어 차이가 나왔다. 아니, 그때 제작진들이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건 자신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도 현격한 메타인지 차이가, 인지에선 차이가 안 나는데 메타인지에선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압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제작진은 당연히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교수님, 정말 여기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감은 잡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차이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작진께 이렇게 얘기했죠. PD님,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거는 내 메타인지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제작진은 완전히 메타인지의 의미를 아시더라고요. 자, 제작진이 그래서 그때까지 0.1% 아이들의 하루를 다 찍어놨답니다. 근데 아무리 돌려봐도 평범한 아이들과 이 친구들이 뭐가 다른가를 잘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겠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작진들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는 거죠. 원래 제작진은요,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24진을 다 찍은 거 비교를 해보면서 여기서 차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났던 거예요. 얘네들이요, 이 0.1% 아이들이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더 먼저 가고 남들 쉬는 시간에 또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빨리 먹고 공부하고 끝나고 학원도 더 빨리 가고 더 오랫동안 있고 더 오래 공부하고 잠도 더 줄여 자고, 즉 노력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간으로만 봤던 거예요. 이렇게 노력과 시간의 변수로만 봤더니 얘네들이요, 이 0.1% 아이들이 중상위권과는 아무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위권과는 차이가 나겠죠. 하위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상위권만 돼도 얘네들 다 노력하고요. 얘네들 다 잠 적게 자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얘네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노력비나 시간 변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의 변수로는 얘네들이 뛰어남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학교에 가서 더 많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더 적게 쉬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유난히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겠죠. 막히는 데가 뭡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던 곳이에요. 얘네들은 하루에 그런데 평균 학교에서 자질구레하게 자기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얘네들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계속 그걸 대답을 해줍니다. 웬만큼 이게 아이들이 성격이 좋지 않고서는 성품이 좋지 않고서는 이거 대답 안 해줄 겁니다. 야, 내가 공부할 시간도 모자른데 니들 저리 가! 라고 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하루에도 자기한테 오는 질문을 막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걸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막혀요. 얘네들은 그걸 당연히 느끼죠. 막힌다는 걸. 막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르고 있었던 데예요. 거기를 계속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막힌다는 거니까 하루에도 대여섯 개씩 자기가 모르고 있는 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랐다는 건 뭡니까? 시험에 나왔다면 틀릴 것이고 그게 현실 세상이면 실패할 것이죠. 그걸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얘네들은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친구가 와서 물어봐도 조금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전교 1등을 무조건 당연히 하는 이 0.1%의 입장에서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다.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누굴까요? 당연히 전교 꼴찌겠죠. 그런데 전교 꼴찌하는 친구들은요, 그 반에서 중간 정도 되는 등수의 아이들한테도 무시받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0.1% 아이, 전교 1등을 당연히 하는 이 0.1% 아이는요,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설명을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거의 대부분이. 더 재밌는 건 그래서 각 반 꼴찌들이 또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이 전교 1등 당연하는 이 0.1% 아이 앞에 와서 줄 서 있어요. 전 처음에 보면서 어떤 PD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야, 무슨 허준 앞에 병자들 서 있는 것 같다, 야. 자, 그런데 왜? 이 0.1% 아이는 그 질문 하나하나를 다 무시하지 않고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 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공부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일이든 공부든 똑같지 않습니까? 전교 1등 당연히 하는 이 0.1%의 입장에서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네, 당연히 전교 꼴찌죠. 당연히 전교 꼴찌입니다. 전교 2등 하는 애는요. 이런 애입니다.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구나. 얘기 안 한 것도 턱하고 대답을 같이 하는 애들이죠. 그런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인가요? 아예 X제곱이 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꼬매? 다음 말이 더 웃겨요.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요. 자, 그런데 수학 선생님도 그 X 옆에 있는 2가 제곱일 때 왜 작은지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네이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0.1% 아이인 애들은요.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집에 가서 위키피디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수의 기념에서부터 찾아보다가 15세기부터 17세기에 수학자들이 시계 수리공이 많았답니다. 왜? 그때는 수학만 해서는 생계가 불가능해서. 그런데 시계가 지금으로 치자면 인공위성급 첨단 장비죠. 그래서 그 시계의 정교한 장치들을 움직여야 되고 돌려야 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는 게 하나 있었죠. 지구, 별자리 이런 것들을 같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별의 모양을 같이 비유를 하면서 시계수리공 기술을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마침 그런데 그때가 15세기, 17세기가 뭡니까? 수학의 대부분 수식기호가 정립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별의 모양으로 형성화시킵니다. 제곱은 계속해서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하늘 위로 떠버린다. 바로 이런 비유 때문에요. 그 아이가 그 다음 나가서 그걸 설명해 줬습니다. 더 웃긴 건 그 학교 수학 선생님 세 분이 옆에서 와 대박 진짜냐? 그러고 듣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나중에 대학의 입시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교수님들은 알겠죠. 정말 탐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과 그저 부모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처럼 계속해서 아이를 관리해서 문제 풀게 하는 애들과 대학에 들어와서 딱 한마디 혹은 면접 장소에서 딱 한마디 교수의 말 혹은 임원의 말 한마디 딱 시켜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공부하는 기계와 기계가 못하는 걸 발견하는 인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을 조금 응용하면 왜 이타적인 사람이 뛰어난 통찰을 가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이 0.1% 아이가 왜 전교 꼴찌하는 아이의 질문도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질문을 해도 받죠. 그런데 이 질문의 특징이 또 뭐겠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이죠.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 기술, 정보를 완전히 낯선 방식으로 설명하게 만들어서 나의 말문을 맑히게 해주죠. 그래서 기원과 본질을 찾아보게 만들고 기원과 본질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질문들인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의 세계에서 어른들의 세계로 점점 나와 볼까요? 제가 그래서 수많은 기업에서 임원 강연을 합니다. 특히 어떤 임원 강연? 이번에 임원 승진한 분들.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런 분들을 상무님들이라고 부르죠. 자, 상무님들은 왜 임원이 되셨을까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니죠. 리더가 됐을 뿐 지금까지 그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분들이 잘했던 이유는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고 전문성을 잘 발휘했으니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임원을 시킨 거죠. 임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의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해서 임원의 위치에 올라오신 이 상무님들께 제가 반드시 당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상무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사원도 와서 질문하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왜겠어요? 이제 임원이 되면요.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달콤한 유혹이 뭐냐면 이젠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을 내 옆에 못 오게 하고 싶어집니다. 왜? 내가 실제로도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전교 꼴찌들을 내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교 2등같이 내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는 친구들만 내 옆에 두시면 이제 메타인지는 발달하지 않게 되고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을 받아볼 기회도 없고 처음부터 기원과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통찰을 가지실 기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 같은 나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기량차가 심한 그런 친구들도 내 앞에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여전히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나를 훨씬 더 성장시킬 거기 때문이죠. 저의 이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갑게 교수님, 그때 제가 신임상무가 됐을 때 저한테 해주신 그 교훈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과정이 대부분 3, 4년 혹은 4, 5년 후에 신임 전무 과정입니다. 이분들은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성장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 더 중요한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의 힘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런 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힘, 메타인지의 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놔야 될 중요한 점이겠죠. 감사합니다.